오늘은 자신이 옹립한 황제를 자신이 죽이기까지 했던 역대급 극악무도한 간신이자 역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 인물은 전 황제의 유서도 조작하기까지 했으며 지 마음대로 옹립한 황제를 얼마나 물러봤으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농락하기까지 한 인물이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진시황제가 세웠던 진나라의 환관 조고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진나라까지 폭망해버렸을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죠. 그는 조나라의 왕족이었지만 조나라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치국가였던 진나라의 법을 다 외울 정도로 똑똑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진시황제는 그가 훌륭한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등용해 환관으로 삼았죠. 조고는 시황제에게 신임을 얻은 덕택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황제는 조고에게 둘째 아들이었던 호해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삼기도 했고, 심지어 자신의 옥새와 칙서를 담당하는 부세령과 자신의 어가를 담당했던 중거부령을 시키기도 했죠. 거기다가 시황제는 암살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고를 통했어야 했을 만큼 조고에 대한 시황제의 신임은 두터웠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승상이었던 이사조차 눈치를 보고 아부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진시황은 또다시 순행을 가게 되었고, 순행을 가던 도중에 객지에서 시황제가 사망하자 시황제의 첫째 아들이던 부소가 만약 황제가 된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여겨 처지가 비슷했던 승상 이사와 모의해 시황제의 유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죠. 조고는 시황제의 둘째 아들인 호해를 설득했고 조작된 유서를 부소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고가 보낸 시황제의 유서를 받아든 부소는 자결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보고 울면서 자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몽영과 몽해, 그리고 개국 공신이던 풍겁, 풍거질 등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될 신하들은 모조리 숙청해버린 뒤 호해를 다음 황제로 옹립하게 되었죠. 그렇게 진나라는 호해와 조고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호해를 제위에 앉힌 조고는 호해를 부추겨 제위를 위협할 만한 그의 형제들 20여 명도 모조리 숙청하도록 시켰고, 술과 여자,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죠. 당시 호해에게 조고는 거의 정신적 지주격이었는데요. 그런 조고가 호해에게 황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것이라 하며 국사는 신하들에게 맡기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놓았지만, 호해는 조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모든 국사를 조고에게 맡겨놓은 뒤 자신은 후궁의 주지웅님을 만들어 수천 명의 아리따운 궁녀들과 놀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진시황제 때부터 엄청난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은 호해가 황제가 된 이후로 이제는 호해와 조고가 더 미쳐 날뛰는 바람에 더욱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승상이었던 이사는 호해에게 대규모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세금도 줄여야 한다는 주청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조고는 이사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후 그는 승상 이사를 모함해 영모죄를 씌워 죽여버렸고, 그렇게 자신이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상 황제를 포함해 진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이었죠. 승상의 자리에 오른 조고는 더 이상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신하들에게 과시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할 인물들을 가려내기 위해 한 가지 모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호해와 모든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사슴 한 마리를 데려와 황제에게 소인이 말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호해는 이건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하냐며 웃자 여러 신하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고는 정색을 하며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면서 주위 신하들에게 이것이 사슴이냐 말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죠. 조고의 권력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고, 그러자 호해도 역시 겁을 먹고 다들 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말인가 보다 했으며 끝까지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들은 결국 조고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탄생한 사자성어가 바로 지록이마이죠. 조정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이후로 조고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는 반란이 들끓고 있었고 여러 장군들에 의해 겨우겨우 제압되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유방, 항우 등의 세력들이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혼란한 상황을 호해에게 숨기고 있던 조고는 결국 호해에게 의심을 사게 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조고는 호해를 죽인 뒤 유방에게는 진나라를 넘겨주고 자신은 조나라를 먹으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위이던 염락을 시켜 호해를 죽이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염락은 그렇게 병사를 이끌고 황궁을 포위한 뒤 호해에게 자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호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신하에게 시해당한 황제가 된 것이죠.
조고는 유방에게 서신을 보내 조나라를 떼어달라고 했지만 조고를 믿지 못한 유방은 거절해버렸고 조고의 입장만 곤란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황제를 옹립하려 했지만 이미 호해와 조고에게 시황제의 자식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자결시켰었던 부소의 아들 자영을 다음 황제로 옹립한 뒤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려고 했지만 자영이 제위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고 그를 강제로라도 황제로 옹립하기 위해 직접 자영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 매복하고 있던 자영의 부하인 한담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죠. 진나라에서 황제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조고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항우와 유방의 병사들은 진나라 수도 함양의 코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고 45일 동안 저항을 해보긴 했지만 실패해 결국 자영은 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진나라의 왕족은 멸족당했으며 함양은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고의 가문 역시 풍비박산이 났고 가족 전체가 멸족당하고 말았죠. 황관의 위치에서 온갖 모략을 일삼아 결국 승상의 위치까지 올랐고 황제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던 간신 조고로 인해 결국 진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태껏 최악의 간신이라고 일컬어지던 십상시, 황후, 위충현 등도 비록 나라를 개판만들긴 했지만 자신이 모시던 황제를 시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고는 역사상 최악의 간신 또는 역신으로 불리기엔 한치의 모자람도 없어 보이네요. 시황제가 총애하던 황관이자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 조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권력에 취해 나라를 말아먹거나 수많은 폐악질을 일삼은 간신배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오늘은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는 간신배 하면 딱 떠오르는 십상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국사에서 황관이 황제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른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황제를 꿈꿨던 진나라의 조고도 있었고 명나라를 말아먹은 구천세의 위충현도 있었죠. 십상시는 삼국지연의 극초반에 등장하여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간신배 집단이면서 탐관오리 악당으로 나오죠. 이 악당이 건장한 장군이나 뛰어난 묘력을 가진 책사도 아닌 호리호리한 환관 10명이 똘똘 뭉쳐 폐악질을 저지르며 날뛰다 보니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극초반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인 초반부의 최종 보스격인 동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삼국지연의 대서막을 여는 데 있어 중요한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실제 정사에도 이 십상시들의 폐악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신,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십상시의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서 나오는 10명의 환관들로 다루어 보려 합니다. 정사와는 구성원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니 큰 흐름은 유사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는 강력한 간신이 등장하여 점점 왕권이 약해지면서 피 튀기는 왕의 친탈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외침을 받아 한 방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십상시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후한은 골마가고 있었는데요. 후한말기의 외척 세력의 중심에 있던 양기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 그의 눈에는 황제는 저 걸리적거리는 병풍만도 못한 존재였죠. 본인이 옹립시킨 후한 10대 황제였던 어린 질제를 독살시켜버리고 다시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황제로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다 황간의 우두머리였던 조등과 합심하여 환제를 즉위시키게 됩니다. 양기의 폐악질이 날로 드세지자 결국 환제는 황간 세력과 결탁하여 양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죠. 이는 훗날 십상시의 난까지 발생되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황간들의 도움으로 외척 세력을 제거한 것이 화근이 되어 황간 세력이 막강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양기와 다를 바 없이 온갖 폐악질과 부정부패를 일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황간 세력을 반대하던 사대부 세력인 청류파가 들고 일어났지만 황간 세력인 탕류파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해버립니다. 1차 당고의 금때에는 청류파 다수의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관직에 오를 수 없도록 금고형에 처해지고 말았죠. 이후 시간이 흘러 12대 황제 영제가 즉위한 후 외척 세력인 두무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황간 세력을 제거하려 했으나 오히려 황간 세력들에게 역습당해 관련자들 모두 숙청당해버렸죠. 이것이 2차 당고의 금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황간 세력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이들이 십상시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제는 십상시들을 매우 중용하여 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였는데
반대 세력도 없어졌겠다. 십상시는 황제를 등에 업고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십상시의 부정부패를 수도 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관직에 돈을 매겨 파는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 관직을 산 졸부들은 본전에 뽑아야 했기에 백성들의 고역을 더욱 쥐어짜게 되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영제도 돈 욕심이 많았는데 최측근들인 십상시들이 대놓고 돈 받고 관직을 파는 마당에 아예 공식적으로 매간매직을 승인해버렸죠. 여담으로 이때 조조의 아버지 조승도 거액의 돈을 주고 관직을 사서 태위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추측컨대 황간 세력에서 황제만큼이나 권위가 높았던 조등이 5대 황제를 섬기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을 것이기에 양자였던 조승이 변변찮은 관직도 없었지만 손쉽게 거액을 들여 태위직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이미 조조는 금수저 집안에서 자라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정치와 권력, 야망에 대해 눈을 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 갈수록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자 도처에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황건적의 난의 시작으로 삼국지연에 서막이 울리게 됩니다. 권력만 있지 실제 힘은 없었던 황간 세력은 황건적의 난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인재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류파들도 사면되어 기용되었으며 외척 세력인 하진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진은 본래 백정 출신이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쏟아부어 누이 동생을 영제의 후궁으로 입궁시켰으며 이후에 누이 동생은 황후가 되면서 그도 벼슬을 받게 되었죠. 하진은 외척 세력이다 보니 십상시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갖은 아부를 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다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십상시의 입김에 의해 대장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정신이 없었을 테지만 하진의 대장군으로 중용한 것은 오판이었죠. 대장군이 된 하진은 청류파를 중심으로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게 되는데 십상시 중 서한 8교 위에 수장을 겸하고 있었던 건석은 평소 하진을 경계하며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제가 죽자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죽여버리고 영제의 작은 아들인 유엽의 황제로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하지만 하진은 건석의 계획을 눈치채고 영제의 부고 이후에 병을 핑계로 입궐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족하였던 유변을 13대 황제인 소제로 옹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자연스럽게 하진의 누이 동생은 태호가 되면서 하진과 함께 조정의 권력을 휘어잡게 되었죠. 하진에 의해 다시 한번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조정은 그야말로 언제 피바람이 불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십상시를 증오했던 원소를 필두로 한 청류파들은 하진에게 십상시를 없애버리자고 계속해서 질언을 하였고 하진도 건석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점점 황간 세력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에 건석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중앙군으로 먼저 선수를 쳐 하진을 없애버리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십상시들 간 회의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하진 그놈은 우리가 키운 백정놈이니까 예전처럼 잘 구슬리면 되지 굳이 피까지 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견으로 입이 모아진 것이죠. 그러고는 건석의 계획을 하진에게 일러 바쳐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진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건석을 붙잡아 처형시켜버리고는 중앙군까지 흡수해버렸죠. 이리하여 힘의 균형이 다시 외척 세력으로 기울여지게 되자 십상시는 하태호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온갖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부를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진 또한 건석 외에는 십상시에 큰 마찰이 없었으며 본인도 십상시에 의해 출세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십상시를 건들진 않았죠. 그렇게 조정은 잠시나마 조용해지나 싶었지만 강경한 청류파였던 원소가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당장이라도 십상시들을 죽여야 한다면서 매일 하진에게 진언을 합니다. 우유부단한 하진은 이러지로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을 끄자 원소가 하진에게 대장군의 입지가 곤란해지지 않으면서 하태호 스스로 십상시를 수청할 수밖에 없는 신박한 계략이 있나이다 라고 하자 솔깃해진 하진은 원소의 계략을 상세히 듣고는 드디어 십상시를 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원소가 하진에게 보고한 일거양득의 신박한 계략은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었는데요. 병사들은 흑산적으로 위장하여 맹진 일대의 백성을 학살하여 쑥대밭을 만든 다음 계엄령을 내려 지방 군벌들을 불러들여 중앙군과 함께 흑산적을 토벌하자는 일종의 자작극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냥 죄 없는 백성을 학살하는 사이코적인 발상일 수 있는데 흑산적은 십상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황건적 난 이후 장각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와야 되나 싶었지만 장각의 뒤를 잇겠다며 장현이 흑산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더 이상 반란을 잠재울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십상시는 흑산적 총두령인 장현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겨우 큰 불을 끄게 된 것입니다. 십상시가 관직까지 하사하며 포옹했던 흑산적이 다시 백성을 학살하고 약탈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무리 십상시라도 무사히 넘어가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원소의 계략대로 흑산적으로 위장한 병사들이 맹진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계엄령이 떨어지자 지방 군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훗날 대역적이 되는 동탁 또한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버리고 나니 십상시를 수청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건지 또다시 우유부단한 병이 도지게 되었죠. 원소 입장에서는 이 자작극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야 했기에 하진에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원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가절을 내렸으며 원소는 강행 돌파 작전으로 황실의 경호대를 자신의 신복으로 바꾸고는 황간 세력들이 찍소리도 못하도록 압박했죠. 황실에서 원소의 병사들이 대놓고 칼 들고 압박을 하니 끝까지 십상시를 두둔하던 하태호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십상시들을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원소는 십상시를 살려둬선 안 된다며 후한을 제거해야 한다 했지만 하진은 더 이상 원소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원세의 촉대로 십상시는 순순히 물러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상시 중 장양의 양아들이 하태호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면서 하태호를 구워 삶아버리니 금세 전원 복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굴려 하태호의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하진 또한 가뜩이나 자작극까지 벌이면서 십상시를 파직시켰는데 자신과 상의도 없이 십상시 전원을 복직시킨 것에 우라통이 터진 상태로 입궐하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간 하진은 그렇게 십상시들의 손에 죽고 말았죠. 이렇게 십상시의 난이 시작되었지만 하진의 원소의 말에 안 듣는 실책을 범해 오히려 십상시에 의해 죽임당했듯이 십상시는 하진이라는 청류파와 탕류파를 중재하는 큰 기둥을 스스로 뽑아버림으로써 엄청난 파장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버립니다. 하진을 제거함으로써 다시 십상시의 세상이 열리는가 했지만 하진이 십상시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는 조조, 원소의 등 청류파 인사들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황궁으로 난입하게 됩니다. 이때가 다시 세상을 뒤집을 기회라 생각한 원소는 눈이 뒤집혀 황간으로 보이는 인간들은 모조리 죽이라 명령합니다. 십상시뿐만 아니라 죄 없는 궁인들까지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해버렸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십상시 중 장양과 당규는 하태호를 인질로 삼아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해보려 했지만 중랑장 노식에 의해 실패하자 어린 황제의 소재와 진류왕 유업을 데리고 북망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뒤쫓아온 민공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양은 혹시나 살까 싶어 광물로 뛰어들지만 당연히 죽고 말았고 당규 또한 어린 황제와 유업을 내팽개치고 혼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 버렸죠. 당규 또한 당연히 민공의 칼에 죽어버림으로써 십상시의 난은 3일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십상시들은 189년 8월 25일에 하진을 끔살시켜 정권을 뒤집으려 했다가 고작 8월 28일에 모조리 수청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십상시의 난을 끝으로 어지러웠던 조정의 권력 다툼이 조용해졌으면 좋았으련만 십상시가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동탁이라는 거대한 재앙 덩어리를 불러오게 된 계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소의 계략인 줄은 모른 채 흑산적 토벌 때문에 낙양에서 주둔하고 있던 동탁은 조용히 십상시의 난을 지켜봤을 테고 그들이 제압됨과 동시에 중앙군보다 훨씬 앞서는 군사력을 토대로 서서히 한 왕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죠. 십상시는 생각보다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정적을 제거하면서 지켜낸 권력을 아주 그냥 뽕을 뽑겠다는 심보로 이전보다 더한 악행과 폭정을 일삼았으니 자업자득으로 불행한 결말을 맺었으며 훗날 간신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간신의 대명사인 십상시부터 그들이 일으킨 십상시의 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갈량이 죽고 나서 촉한사형이라고 불리는 장원 비 동윤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총나라는 살만했는데요. 하지만 유선이 친정을 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총나라는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선의 곁에 착부터 아첨을 하면서 총나라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한 간신이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황호라는 환관이죠. 오늘은 이 황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황호는 굉장히 총명하긴 했지만 간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황호와 같이 지내던 유선은 점점 커가면서 황호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간사한 인품의 소유자이던 황호는 유선의 곁에 딱 붙어 온갖 아첨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선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런 간사한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동윤이었습니다. 장환이나 비위가 성도 밖에서 일할 때 동윤은 항상 유선의 곁에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었고 황호가 간사한 짓을 할 때마다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동윤이 살아있을 때 황호의 벼슬은 올라가지 않았고 황호 역시 동윤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감히 나쁜 짓을 일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45년 장환과 동윤이 세상을 떠나자 비위가 그 뒤를 이어 한중에 주둔하면서 유선이 친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위는 당시 높게 평가하고 있던 진지에게 동윤의 뒤를 이어 유선을 보좌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진지는 평소 환관들과 친분을 쌓으며 유선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직접 처리하다 보니 유선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었고, 자신보다 계급이 높았던 강유보다 오히려 실권이 더 강할 정도의 인물이었죠. 또 하필이면 진지는 평소 황후랑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진지가 유선에게 아부하면서 동윤을 헐뜯자 옆에서 황후가 말을 덧붙였고, 유선은 동윤이 나를 개무시했었구나 하고 원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황후는 진지의 눈치를 보긴 했지만 슬슬 정사에 관여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황후가 대놓고 막장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던 진지였지만, 258년 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정사를 황후가 완전히 장악해버렸으며, 황후는 마침내 황제를 직접 모시는 중상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황후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촉하는 점점 멸망에 가까워지게 되죠. 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황후는 유선에게 엄청난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총나라의 조정에는 황후를 넘어설 만한 정치력이나 권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아들이던 제갈첨이나 동골 등이 있긴 했지만 친정까지 하는 유선의 총애를 받던 황후를 막아내기엔 무리가 따랐던 것이죠. 이후 황후의 위세는 더욱 강력해져 환관의 말에 대신들이 뜻을 굽히고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관직에서 잘라버리거나 타깃이 된 사람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선 어떠한 행동이든 서슴없이 했습니다. 상서령이던 번건이란 인물은 황후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그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사 파동태수로 좌천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황족이던 감능왕 유영이 유선에게 황후를 비판하며 그를 멀리하라고 말하자 황후는 유영을 모함해 거의 10년의 기간 동안 조정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이 황후를 따르지 않았던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또 있는데, 그가 바로 진수입니다. 진수 역시 황후에 의해 한직으로 좌천되었지만 훗날 진나라의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이후 진수는 진나라의 관리가 되었죠. 이후 진수는 삼국시대의 여러 기록들을 모아 마침내 정사 삼국지를 만들어냈고, 당시 총나라는 위나라와 오나라에 비해 기록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진수는 총나라의 관리였던 덕에 부족하던 총나라의 내용까지 정사 삼국지에 많이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낱 환관이 대신들과 황족을 좌지우지했을 정도로 황후의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던 것이죠. 심지어 황후가 온갖 횡포를 일삼자 총나라 사람들이 다들 황후를 꾸짖던 동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후 강유가 황후의 전행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유선에게 황후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유선은 황후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달리는 소인배일 뿐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했는데요. 이에 강유는 유선이 황후에 대한 총애가 남다르구나 생각하고 황후에게 해코지 당할 것이 두려워 이후 답중에서 머물며 성도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죠. 한편 성도에서는 점점 전쟁을 꺼리는 기운이 팽배해져 갔고, 유선도 모든 걸 황후에게 맡긴 채 늘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는데요. 황후는 자신을 죽이려 한 강유에게 앙심을 품고 북벌을 계속하면서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있는 강유를 대장군 자리에서 쫓아내고 여무를 앉혀야 한다며 유선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무는 황후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천거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여무를 비롯해 강유를 대체할 만한 경험이나 재능을 가진 무장이 없었기에 유선은 황후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위나라 사마소가 종애와 등의 등을 시켜 총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강유는 즉시 방어 작전을 세워 유선에게 상소문을 올렸죠. 이때 황후는 희대의 빌런 짓을 하고 마는데요. 위나라 침공 소식을 들은 유선은 깜짝 놀랐지만 황후는 아마 강유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용한 무당이 있으니 무당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선은 즉시 무당을 불러 위나라의 침공 여부를 물으니 무당은 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괘를 내놓았고, 유선은 안심하며 다시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던 것이죠. 이후 강유는 여러 번 조정에 글을 올렸지만 황후가 강유의 글들을 중간에서 빼돌린 뒤 찢어버렸기 때문에 유선은 지금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검각에서 강유가 잘 버텼지만 은평 쪽으로 돌아온 등에 의해 강유관과 면죽관 등이 함락되었죠. 이때 면죽관을 지키던 제갈첨과 그의 아들 제갈상은 황후를 죽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며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등해의 부대는 마침내 성도에 도착하게 되고, 유선은 스스로 몸을 묶고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면서 총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이때 등해는 황후가 간악하고 교활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이미 등해의 측근들에게 많은 뇌물을 준 황후는 결국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황후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하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유선과 함께 낙양으로가 유선이 안락궁에 봉해진 이후 황후는 사마소로부터 총나라를 멸망케 한 죄를 받아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정사보다는 연의 내용이 더 사이다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죠. 한 개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간악하고 사악한 인물이 권력을 손에 쥐고 온갖 횡포를 휘두르기 마련인데, 총나라 역시 다른 여느 나라의 멸망과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선과 더불어 총나라를 멸망케 한 간악한 환관, 황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어느 나라에서나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는 바로 재상이었습니다.
이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신하들도 쉽게 오를 수 없었지만 중국 역사상 환관의 신분으로 재상에 오른 인물이 두 명 있죠. 바로 진나라의 조고와 당나라의 이보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보국의 원래 이름은 이정충이었는데 이름을 합치면 정충보국이 되는데요. 정충보국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바로 온 힘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라인데, 이는 남송의 충신 악비의 어머니가 나라에 충성하고 불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악비의 등에 새겨주었던 글입니다. 하지만 이 이보국은 정충보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만큼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악신 중의 악신이 되죠. 오늘은 이 이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703년에 태어난 이정충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그는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달리 눈치가 빠르고 총명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정충이 마국간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을 때 마침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마국간을 관리하면서 황실의 말들을 잘 기르다 보니 마침내 황태자였던 이영의 말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정충은 혼심의 힘을 다해 태자의 말을 길렀고, 이 모습을 본 태자 이영은 이정충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를 데려가 자신의 외출과 일정 등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황태자의 측근이 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태자비였던 장양제와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55년 11월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당현종은 사천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태자 이형은 분조를 세워 관중 땅에서 패잔병들을 모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이정충과 태자비 장량제는 이형에게 황제 자리에 올라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반군을 진압해야 할 것을 권했는데, 태자 이형은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마침내 금군의 추대로 영무에서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당숙종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종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정식으로 숙종에게 양의를 해주고 태상왕으로 물러났죠. 그렇게 이정충은 졸지에 황제를 옹립하는데 공을 세운 공신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숙종에게 대신들보다 더한 예우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숙종은 첫째 아들이던 이숙을 천하병마대원수로 삼아 병력을 이끌게 했으며, 이정충에게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호국이라는 이름을 하사했고 판원수 부행군 사마사라는 직책을 주었는데, 이후 이정충은 숙종에게 올라오는 상소문과 군령 반포 등 황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모조리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보국은 실로 엄청난 권한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갔던 이보국은 이때부터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막강한 권한을 손에 거머쥐기는 했지만 자신을 받쳐주는 신복이나 자신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일을 해나가면서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숙종의 아내이던 장양제에게 접근해 마침내 그녀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함께 손을 잡게 되었죠. 한편 숙종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필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필은 현종 때 양귀비의 오빠이던 양국충에 의해 쫓겨나 외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황제가 된 숙종은 사람을 보내 이필을 모셔와 극진히 대접해 주기 시작했고, 그를 재상으로 삼아 모든 국정을 이필과 함께 상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충은 그런 이필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었는데요. 숙종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자신의 자리가 이필에게 빼앗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현종은 장양제에게 칠보마안을 하사했었는데, 이것은 값비싼 금은보화가 박힌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장양제는 굉장히 기뻐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필은 숙종에게 건의해 칠보마안을 팔아서 국고에 넣어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숙종은 그런 이필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필은 모든 힘을 다해 장안을 다시 되찾는 데 집중하고 전국을 안정시킨 이후에 황후를 책봉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숙종은 이 의견마저 이필의 의견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정충이 장양제에게 말했고, 이에 장양제 역시 이필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정충과 장양제는 함께 이필을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이필의 일거수일투족에 딴지를 걸고 탄핵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이필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이런 횡포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건영왕 이담이었죠. 이담은 알록산에 난 당시 반란군의 습격을 받은 아버지 숙종을 지키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직접 반란군과 싸워 숙종을 지켜낸, 숙종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담이 숙종을 찾아와 이정충과 장양제가 결탁해 이필을 괴롭히고 있다고 고해바쳤고, 이 사실을 이정충과 장양제가 알게 되면서 이담 또한 그들의 타깃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숙종의 첫째 아들 이숙이 한밤중에 자객에게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화난 숙종은 그 자객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자객은 살려달라며 건영왕 이담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실토하자 열받은 숙종은 이정충을 불러 이담에게 사약을 내리라 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자객은 이정충이 보냈던 자객이었는데요. 영문도 모르고 군대 내에 있던 이담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찾아온 이정충의 신복들에 의해 강제로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환관 이정충은 황자마저도 자신의 앞길을 막으면 주저없이 없애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훗날 이필이 이담의 무고를 밝혀냈고 숙종은 이담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죽여버린 자신을 탓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757년 마침내 반란을 평정하고 현종과 숙종은 다시 장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필은 계속된 괴롭힘으로 관직을 내려놓고 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정충이 그토록 원하던 이필의 제거를 마침내 이룰 수 있었죠. 그리고 이후 장양제는 장왕후가 되었고 이정충은 태복경에 임명되어 국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이정충은 자신의 이름을 이보국으로 고치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고 그렇게 이보국이 된 것이죠. 게다가 이보국은 이후 황궁총관이 되었고 금군까지 장악했으며 당숙종의 바로 옆에서 당숙종이 하는 명령은 모두 이정충을 통해서 하달되었습니다. 또한 당숙종은 이후 정식 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곳엔 이보국이 참석한 뒤 문무백관들의 추청을 받으면 스스로 명을 내렸는데 그는 환관이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황제와 같았죠. 심지어 현종과 숙종의 사이를 갈라놓아 현종을 유폐시키기까지 했을 만큼 이보국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61년 이보국은 병부상서가 되어 마침내 병권까지 장악하고 마는데요. 이 관직으로도 만족을 못한 이보국은 숙종을 찾아가 재상직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어이가 없었던 숙종은 너의 공이면 무슨 관직도 가능하지만 재상직은 대신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보국은 대신들에게 협박해 이보국을 재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게 했으며 이때 이보국은 배면에게도 연락해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배면은 나의 두 팔이 잘린다 해도 그를 추천할 수는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숙종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던 소화도 이보국이 재상이 되는 것에 반대하여 결국 이보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그러자 이보국은 소화와 배면에게 복수하기를 마음먹었고 훗날 온갖 수를 동원한 이보국에 의해 그들은 좌천되어 다른 지방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숙종이 병에 걸려 알아 누워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당숙종은 모든 국정 운영을 황태자 이해에게 맡겼죠. 그런데 과거 장왕후는 황태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자신의 아들 이소를 태자로 삼으려고 숙종의 첫째 아들이던 이숙을 해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숙종은 이숙을 황태자로 삼았었는데 장왕후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들 이소가 일찍 죽어버렸지만 이후 장왕후는 월왕 이계를 태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계가 황위에 오르면 자신이 태후가 되어 모든 권력을 독점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숙종이 병에 걸려 알아눕자 발등에 불 떨어진 장왕후는 계획을 더 빨리 진행시키게 되는데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보국과 장왕후는 그동안 같은 편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서로 잘 지냈지만 이보국이 권력을 가진 이후 장왕후에게도 그전처럼 머리를 조아리지 않자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보국의 태도가 변한 것에 앙심을 품은 장왕후는 이해와 이보국 모두를 쫓아내기 위해 이계를 찾아가 나와 손을 잡으면 황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이계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장왕후와 이계는 병사들을 매복시킨 뒤 태자 이해가 아버지 숙종을 보러 궁으로 갈 때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음모는 이보국의 신복이던 환관 정원진에게 들통나고 말았고 이에 이보국과 정원진은 곧장 우림군을 이끌고 숙종이 있던 궁으로 쳐들어가 장왕후를 붙잡아 버렸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자 숙종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이보국은 더 앞뒤 안 가리고 미친 짓을 벌이는데 명을 내려 장왕후와 이계를 죽여버렸으며 이 일에 연관이 되었을 만한 인물들 100여 명의 구족을 멸하게 되죠. 환관이 마음대로 황후와 황자를 죽이고 심지어 황제가 있는 궁까지 병사들을 이끌고 와 그것에 놀란 황제가 죽기까지 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 이보국은 이해를 다음 황위에 올렸는데 그가 바로 당대종이죠. 대종은 과거부터 이보국의 횡포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없애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자신의 힘이 부족하니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은 일단 이보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를 상보라 칭하며 재상에 앉혔는데 그렇게 이보국은 환관 신분으로 재상 자리에 오른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이 된 것이죠. 이보국은 오랫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재상의 꿈을 이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을 몰랐습니다. 이후 대종에게 찾아간 이보국은 폐하께서는 그냥 앉아만 계시면 바깥일은 모두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며 모두 앞에서 대놓고 대종을 허수아비 왕제 취급했죠. 이에 대종은 굉장히 분노했지만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이보국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보국의 신복이던 정원진이었죠. 정원진은 자신이 큰 공을 세웠다 생각하고 후한상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보국은 재상에 올랐던 반면 자신의 직위는 여전히 낮았던 것에 불만이 컸던 것입니다. 이후 정원진은 대종에게 찾아가 이보국의 죄상을 낱낱이 말하며 그를 탄핵했고 대종은 이보국을 몰아내기 위해 정원진을 이용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이보국을 부른 대종은 그대는 당나라에서 말도 못할 큰 공로를 세웠지만 지금 나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모든 복잡한 군무는 정원진에게 넘기고 이제 그만 집에서 쉬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말했고 이보국의 머릿속에 이게 갑자기 뭔 소리지? 라고 떠오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원수행군 사마와 병부상서의 직위를 정원진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황궁에서 나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어버버 하는 사이에 이보국은 궁에서 내쫓기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중서령에서도 파직되고 자기만 박류광에 봉해졌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권한을 빼앗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보국이 순식간에 모든 걸 빼앗긴 채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한 자객이 이보국의 집으로 침입했고 잠들어 있던 그를 살해해버렸죠. 그리고 그의 머리와 오른팔을 가지고 깜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횡포를 저지르던 환관 이보국은 59세의 나이로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이후 대종은 자객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리는 동시에 나무로 머리를 만들어 이보국의 시신에 붙인 뒤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보국을 죽인 자객은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주장이 떠돌고 있는데요. 역사학계에서는 대종이 죽인 것이다라는 주장과 정원진이 죽인 것이다라는 주장, 그리고 민간의 협객이 그를 죽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까지 이보국을 죽인 자객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나라의 환관 이보국은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심지어 황후와 황자마저 그의 손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당숙종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이보국은 다음 황위의 태자 이해를 올렸는데 그가 바로 당대종입니다. 당대종은 이보국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힘이 없어 이보국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이보국의 최측근 중엔 정원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정원진의 배신으로 이보국은 몰락하게 되고 이후 정원진이 설치는 세상이 되어버리죠. 정원진도 당나라를 주무르던 환관이었습니다. 이보국과 더불어 어조온 구사량 등과 함께 당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환관 중 한 명이죠. 정원진 역시 어릴 적부터 환관이 되어 궁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이보국의 신임을 얻어 그의 신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국이 훗날 금군을 장악하면서 당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자 정원진 역시 2인자 자리를 꿰찰 수 있었죠. 이보국은 대종에게 대놓고 정치는 내가 할 테니 넌 쉬어라 할 정도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끝 모르고 오르던 이보국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땅에 처박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장황호와 이계가 손을 잡고 이보국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 계획을 정원진이 알게 되었고 곧장 이보국에게 보고한 뒤 장황호가 먼저 손을 쓰기 전에 먼저 군사를 이끌고 가 장황호와 이계를 체포했으며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보국 입장에서는 정원진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보국은 훗날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만 정원진은 아무런 포상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정원진은 대종을 찾아가 이보국을 탄핵했는데 이에 대종은 정원진이 배신을 때리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보국을 없애는데 그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렇게 조용히 정원진을 밀어주자 정원진 역시 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 이후 대종은 이보국을 불러 이제 그만 궁 밖으로 나가 쉬어라 라는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보국의 원수행군 사마와 병부상서의 직위를 빼앗아 정원진에게 줘버렸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군권을 장악한 정원진은 그대로 이보국을 내쫓아버렸고 어버버버 하는 사이에 이보국은 궁 밖에 내쳐지게 되죠. 이후 이보국은 누군가에게 살해되어 자신의 집에서 머리와 오른팔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보국을 제치고 정원진이 당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정원진이 휘두르는 악행도 이보국 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762년 표기대장군 겸 내시감이 되었죠. 이후 그는 대종이 신임하고 총애하는 신하들은 모두 시기하면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헐뜯기를 반복하는데요. 대종이 회남의 절도사였던 내진을 좋아하자 정원진은 그를 참소해 결국 내진은 파주로 유배형을 받았는데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처형당하고 말았죠. 또한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인물인 곽자이와 이광필 등에게도 온갖 모함을 해대기 일쑤였는데 이에 곽자이는 스스로 부원수와 절도사직을 해직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대종은 이를 받아들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참소의 두려움을 느낀 곽자이는 자신에게 내려준 황제의 조서 천여 편을 모두 반납하면서 읍소했으며 이후 1년여간을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종이 곽자이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을 때도 정원진과 어조운이 극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안사의 난의 영웅인 이광필 역시 정원진의 수많은 모함을 받았는데요. 결국 이광필과 그의 동생 이광희도 파직되고 말았죠. 거기다가 동화 절도사 이회양도 정원진의 모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원진의 모함에 당나라 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곽자이와 이광필 등 절도사들이 줄줄이 엮여 없던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자 점점 절도사들은 당나라 조정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했죠. 이로 인해 절도사들과 당나라 조정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절도사가 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 당나라에는 여러 지역을 지키는 군진이 존재했는데 이 군진의 병력은 약 1만여 명 되었죠.
그런데 토번이나 돌궐, 거란 등 외적이 한번 쳐들어오면 몇만에서 10몇만까지의 대군을 이끌고 오다 보니 군진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개의 군진을 하나로 묶은 번진이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로 따지면 한 개 사단을 군진, 군단을 번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이 번진을 지휘하는 직책이 절도사였죠. 난을 일으킨 알록산 역시 절도사였고, 방금 말했던 이광필이나 곽자이 등도 절도사였습니다. 이 절도사들은 해당 지역들의 군진들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 다스렸는데, 전시에는 마음대로 병력을 이끌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의 외교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그 지역의 군주나 다름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알록산 같은 경우에는 4군데 지역의 절도사를 역임했다 보니 병력도 많았기에 반란을 일으켜 수도를 함락시켰을 만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힘을 가졌던 절도사들을 죄다 모함해 죽이거나 내쫓았으니 훗날 절도사들은 당나라의 위기에도 병력을 움직이지 않게 되죠. 어쨌든 그러던 763년 토번이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해 당나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착착 장안으로 진군해 오는 것이었죠. 그러자 대종은 옹왕 이과를 원수로 삼고 곽자이를 부원수로 삼아 토번을 막게 했는데요. 너무 병력이 딸렸던 탓에 곽자이는 왕연창을 장안으로 보내 남은 금군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정원진은 왕연창이 대종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들의 요청 역시 대종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절도사들 역시 정원진의 횡포에 분노해 당 조정을 구원하기 위해 군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정원진에 의해 절도사들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마 토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결국 토번이 위수를 건너 장안의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자 대종은 결국 섬주로 도망쳐버렸고, 대종이 도망을 치자 그를 호위하던 금군들마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던 장안에 토번군이 들어가서 대대적인 약탈을 벌였고, 민가들에는 불을 질러 장안을 초토화시켜버렸죠. 하지만 겨우겨우 4,000명의 병력을 모은 곽자이가 무지막지한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장안을 탈환하기 위해 나서는데요. 전염병과 보급의 문제, 그리고 곽자이가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토번군은 결국 퇴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토번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어느 날 유왕이라는 인물이 상소를 올렸는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나라를 보존하려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정원진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종은 자신의 옹립을 도와줬던 공신으로서 감히 정원진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용기를 가진 수많은 신하들이 정원진을 파면시키던지 처형을 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대종은 그를 삭탈관직하고 시골로 쫓아내버렸죠. 이후 764년 토번을 피해 달아났던 대종이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자 한 번 더 대종의 선택을 받기 위해 여장을 한 뒤 몰래 궁안으로 들어갔지만 쫓겨났으며, 몇몇 관리와는 정변을 꾀하기도 했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종은 그를 진주로 추방했는데 가는 도중의 길에서 객사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정원진이 없는 빈자리를 다른 환관인 어조운이 꿰차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숙종과 대종대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악의 개노답 사망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이보국과 정원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어조운입니다. 그들은 다 함께 뜻을 맞춰 황제와 당나라를 쥐락펴락하는데 열심히 동참했던 인물들이죠. 오늘은 이보국과 정원진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서 그들의 빈자리를 꿰찬 어조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조운은 어릴 적부터 궁에 들어와 현종의 태자이던 이형을 모시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간신의 싹이 보였는지 아부에 굉장히 능하고 눈치가 빨라 이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죠. 이후 755년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은 사천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자신이 모시던 이형이 당숙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곽자이와 이광필 등 절도사들을 감시, 감독하는 직책인 관군용사에 임명되었죠. 그렇게 조정 내에서는 이보국과 정원진, 그리고 밖에서는 어조운이 개판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2년여의 혈투 끝에 757년 마침내 장안을 다시 수복하고 현종과 숙종이 돌아오자 그는 내시성의 책임을 맡았고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불과 1년 만인 758년에 항복했었던 안록산의 부하 사사명이 당조정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즉시 반란을 일으켜 버렸는데요. 사사명이 이끄는 13만의 병력에 비해 당군은 여러 절도사들이 반란 진압에 참가해 병력이 약 60만 명에 육박했죠. 하지만 이들을 총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13만의 반란군에 의해 60만 대군이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어쩔 수 없이 패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는데, 어조운은 숙종의 신임이 두터웠던 곽자이를 모함해 유일하게 아무 문제 없었던 곽자이가 파면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곽자이는 삭방절도사직을 이광필에게 위임하고 군권을 박탈당해 장안으로 소환되었고, 그렇게 약 1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장안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사명의 공세를 이광필의 활약으로 막아내고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후 어조운은 반란군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 사기가 떨어졌다며 이광필에게 공격을 가하라고 명했죠.
이때 이광필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복고회음마저 어조운의 공격 주장에 동조하자 어쩔 수 없이 출진하게 되었고, 이광필의 말대로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유지시키고 있었던 반란군에 의해 낙양 북쪽 망산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사명이 아들 사조이에게 살해당하고 반란군은 사조이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는 반란군과 격렬히 싸우고 있는 와중에 당나라 조정 내에서는 환관 이보국이 설치고 있었으며, 장왕후 역시 이보국 못지않은 전행을 저지르며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762년 현종과 숙종이 연이어 죽은 뒤 대종이 즉위하고, 이때 이보국이 장왕후와 황자들 역시 죽여버렸지만 이보국 역시 측근이던 환관 정원진의 계략으로 죽임당하고 이보국의 자리는 정원진이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당나라 조정 내에서 환관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였고, 오랫동안 지속된 전란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조이의 반란군과 당군은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오랜 기간 큰 전투 없이 고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위구르 제국이 10만의 병력을 동원해 당나라를 침공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전란은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처음 위구르는 반란군 측에 붙어 당나라를 공격했지만 당나라 장수 복고회은의 회유로 당나라로 돌아서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대종은 762년 10월 아들인 옹왕 이괄을 천하 병마원수로 삼아 반군 지도자 사조이를 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괄의 부원수로 곽자이를 삼으려 했지만 정원진과 어조운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763년 1월 반란군의 수장인 사조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드디어 기나긴 안사의 난이 평정되었죠. 그리고 어조운은 관군용사로서 공을 세웠다며 풍익 군공에 봉해졌습니다. 사실 어조운은 장군들의 전투를 방해했으면 했지 한 건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또다시 큰일이 닥치는데, 763년에 토번이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 대종은 옹왕 이괄을 원수로 삼고 곽자이를 부원수로 삼아 토번을 맡게 했는데요. 병력 충원을 원하던 곽자이의 요청을 정원진은 대종이 알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당나라군이 위험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런 정원진의 횡포 때문에 각지의 절도사들이 병력을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토번군이 장안에 접근해오자 대종은 섬주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던 어조운에게 피난을 가게 되었죠. 결국 장안은 토번군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지만 곽자이의 엄청난 활약으로 장안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조운은 끊임없이 곽자이를 모함하고 괴롭혔지만 그의 인품의 감탄에 더 이상 그를 모함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한 번은 어조운이 관군용사로서 곽자이군을 감사하기 위해 곽자이의 진영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죠. 병장기와 군량 등 물자에 대한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자 곽자이의 부하들은 어조운이 분명 음모를 꾸며 장군을 해하려고 할 것이니 무장 병력을 대동해 겁을 주자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에 곽자이는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은 가벼운 차림으로 부관만 데리고 어조운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조운은 매우 당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왔냐고 물으니, 곽자이는 군대의 물자를 점검할 뿐인데 전투병력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에 어조운은 곽장군의 배포와 진심을 알겠다며 그의 군자다움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곽자이가 최전방에서 토번을 막아내고 있을 때 어조운은 아무도 몰래 사람을 시켜 곽자이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것은 유교사회였던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파헤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곽자이는 어조운 아니면 정원진의 짓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후 토번을 물리치고 장안으로 돌아온 곽자이는 분노하지 않고 울면서 대종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를 오가다 보면 부하들이 수많은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게 다 하늘의 뜻이고 인과응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조운과 정원진은 곽자이의 반응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조운은 이후부터 곽자이를 모함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편 토번군이 물러가고 나서 어조운은 대종을 모시고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정원진의 악행이 고발당해 신하들에게 엄청난 탄핵을 받게 되면서 정원진은 결국 모든 관직을 빼앗긴 채 시골로 쫓겨났고 가는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당시 위급한 상황에 대종을 모셨던 어조운은 장안에 돌아온 이후 대종의 총애를 받게 되는데, 정원진이 죽고 나서는 그의 빈자리까지 꿰차게 되었고 대종 역시 항상 나라 일을 어조운과 의논을 하니 그렇게 그는 당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어조운은 금군까지 장악하면서 병권을 좌지우지했으며 권력을 누렸던 다른 환관들과 마찬가지로 오만방자하게 굴면서 조정의 중심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대로 관리들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죠. 특히나 그가 했던 최악의 행동은 바로 대종의 신임을 얻기 위해 종교를 이용했던 것인데요. 바로 대종이 하사했던 자신의 별장을 절로 고친 뒤 이름을 장경사라고 지어 대종의 어머니인 장경태후 오씨의 명복을 빌겠다며 주청을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절 이름을 장경태후의 시호와 똑같이 썼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종은 어조운의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 굉장히 흡족해했는데 이후 어조운은 장경사가 황제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장경사의 규모를 더욱 크게 키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대대적인 토목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막대한 양의 건축 자재들이 들다 보니 목재가 모자라면 멀쩡한 백성들의 집을 허물어 큰 나무를 빼앗아 장경사를 증축하는 데 쓰였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연하게도 백성들이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고까지 메말라갔고 제대로 일을 하면 가차없이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비명이 그치질 않았죠. 거기다가 어조운의 측근들 역시 어조운의 권세를 믿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기도 하고 매관매직을 일삼아 그렇게 모은 돈을 다시 어조운에게 바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리다 보니 백성들의 원성이 엄청났습니다. 거기다가 어조운은 매번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경호관 주호와 100명의 병사들이 자신을 호위하게 했고 자신의 측근인 섬주절도사 황보운에게는 궁 밖에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기다리도록 했을 만큼 혹시나 있을 위험에도 항상 대비를 했다고 하죠. 권력에 흠뻑 취해버린 어조운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방자해졌는데요. 뭔가 대종의 윤허가 필요한데 대종의 대답이 느리면 화를 내기도 했죠. 거기다가 어조운은 대종에게 천하의 일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자신의 양자인 어령이가 비교적 낮은 계급의 관리가 입는 녹색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자 어령이는 아버지인 어조운에게 모든 사실을 일러바쳤는데 다음날 어조운은 대종에게 찾아가 신의 아들이 또래의 관리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니 그에게 3품 이상의 고관이 입는 자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청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이없는 점은 대종이 허락을 하기도 전에 어령이가 자의를 입고 오더니 감사하다며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종은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속으론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한편 대종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재상 원제가 대종을 찾아가 어조운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종은 원제와 함께 어조운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원제는 어조운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던 경호관 주호와 황보운을 잘 구워 삶아 같은 편으로 만든 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대종이 궁궐에서 연회 자리를 만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나는 연회가 끝나고 모두 돌아갈 때 대종은 어조운을 조용히 부른 뒤 딴 마음을 가지고 있냐며 그에게 호통을 쳤죠. 그러자 어조운은 오만한 태도로 변명을 했는데 그때 포섭되어 있던 주호가 갑자기 어조운을 습격해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후 대종은 신하들에게 어조운이 조서를 받고 얼마 안가 스스로 목을 맸다라고 발표했다고 하죠. 이에 신하들은 어조운이 대종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오히려 잘 됐다며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며 황제까지 업신여기던 환관 어조운은 다른 이보국 정원진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과거부터 환관이 권력을 얻어 설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요. 진나라 때 조고, 후한말 십상시, 총나라의 황후, 그리고 명나라 때는 위충현과 유근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관들이 권력을 휘둘렀다가 결국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환관들은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은 채 권력을 휘둘렀으니 사실상 황제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의 환관들의 전횡은 정말 심각했는데 그들은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조정 대신들의 인사는 물론 황제까지 마음대로 옹립하고 폐위시켰고 심지어 황제의 목숨까지 쉽게 빼앗아가 버렸죠. 당나라 대종부터 목종, 문종, 무종, 선종, 의종, 희종, 소종이 전부 환관들이 옹립한 황제들이었을 정도로 환관의 힘은 그야말로 황제를 능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중 오늘은 구사량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구사량 역시 환관이었으며 마음대로 황제를 농락한 악신이었죠. 그는 당나라 헌종부터 무종까지 5대에 걸쳐 황제를 모셨던 환관입니다. 그는 훗날 헌종이 되는 이순이 태자일 때부터 그를 보좌했었는데요. 순종 역시 환관 세력들과 신하들이 힘을 합쳐 그를 몰아내 강제로 퇴위되었고 이후 이순이 헌종으로 즉위하게 되죠. 심지어 순종은 환관 왕수징에 의해 독살되고 맙니다. 어쨌든 자신이 모시던 헌종이 황위에 오르자 구사량은 승진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앙숙 사이이던 환관 왕수징이 권력을 쥐고 있었죠. 한편 헌종은 당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리는데요. 820년 어느 날 헌종은 왕수징에 의해 독살되고 맙니다. 이후 즉위한 목종도 불과 4년 만에 갑자기 사망했고 경종이 16살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환관 유국명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당했죠. 이후 유국명은 왕수징이 처형시켰으며 왕수징에 의해 문종이 황위에 오르지만 여전히 당나라는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 흔들리는 당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색잡기와 놀거리들을 모조리 없앴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 인재를 발탁해 환관이 정치를 주도하던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등 개혁정책을 실행해 나갔죠. 또한 송신석이라는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해 환관들을 제거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 기밀이 새어나가 송신석은 왕수징 일파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왕수징은 의술에 능통한 정주를 어이로 두고 문종의 병을 치료하게 했고 주역에 정통한 이훈에게는 문종에게 역경을 가르치게 했죠.
그렇게 정주와 이훈에게 문종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종은 두 사람에게 높은 녹봉을 주고 잘 구워 삶아 자기 편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후 이훈을 재상으로 삼고 정주를 절도사로 삼은 뒤 환관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던 이훈과 정주를 이용해 환관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수징과 앙숙관계이던 환관 구사량을 신채꾼 좌군중위, 왕수징을 신채꾼 우군중위에 임명해 왕수징의 권력을 분산시켰고, 이후 왕수징을 신채꾼 관군용사로 승진시킨 뒤 승진 축하 연회에서 왕수징의 술에 독을 타 그를 독살해버렸죠. 그리고 환관 세력 전체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운 문종과 이훈, 서원여, 정주 등은 왕수징의 장례식 때 그곳에 찾아온 환관들을 일거에 모두 제거해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심에 안달이 난 이훈이 이를 급하게 서두르기 시작했죠. 그러던 835년 10월 어느 날 아침 조회가 실시되었는데 금오대 장군 한약이 후원의 성류나무에 감노가 내렸다며 이는 폐하의 성덕에 하늘이 감동해서 길조를 내려주었으니 조정과 나라에 큰 복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상 이훈은 당나라가 크게 흥할 길조라고 하면서 감노를 보러 가자는 청을 올렸죠. 사실 이는 환관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이훈의 술수였던 것입니다. 한편 조정 대신들이 가서 감노를 보니 진짜 감노가 아닌 것 같아서 문종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에 문종은 환관들에게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라고 명했죠. 그때 실질적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구사량을 비롯한 환관들은 후원으로 갔는데, 이때 이상하게 의심스러운 인물이 구사량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처음 감노가 내렸다는 말을 했던 한약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너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근처에 처져 있던 장막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만 장막 뒤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챈 구사량은 얼른 도망쳐 문종을 데리고 함원전으로 달아났죠. 이후는 매복해 있던 병사들을 데리고 구사량을 비롯한 환관들을 추격해 수십 명의 환관을 죽였고 마침내 함원전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사량은 문을 굳게 닫은 후 황제인 문종을 인질로 삼고 있었는데요. 이후 다른 환관들이 끌고 온 신채꾼에 의해 이훈과 병사들은 모조리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구사량은 신채꾼을 이끌고 이훈과 정주 그리고 한약을 포함해 600여 명의 대신들을 죽여버렸으며 황궁을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신하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죠. 이후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피해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훗날 감노지변이라고 부르죠. 감노지변 이후 구사량은 완전히 실권을 쥐게 되었고 온갖 악행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많은 관리들이 목숨을 잃자 조정 내에는 일할 관리들이 텅텅 비어 사람을 채우려 했지만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어쨌든 이후 문종은 오랜 기간 절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구사량은 문종을 황제 대접조차 해주지 않았던 것인데요. 감노지변 이전에는 문종에게 공손한 척이라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완전 부모가 자식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대소신료들 앞에서 문종의 실수를 들춰내고 조롱을 하는 등 대놓고 온갖 모욕을 주기 일쑤였죠. 게다가 좌우 신채꾼을 모두 통솔하면서 금군을 장악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대신들은 온갖 누명을 씌워 체포한 뒤 살해하는 등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한 구사량은 후배 환관들에게 황제 다루는 법을 교육하기도 했는데요. 구사량은 후배 환관들에게 우리의 권력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황제를 한가로이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한가로우면 책을 읽거나 학자를 만나서 똑똑해진다. 가능하면 책을 멀리 하도록 하고 학자들과 가까이 할 기회를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매와 말을 길러 날마다 사냥을 나가고 가무와 여색으로 황제의 마음을 미혹시켜 항상 놀게 만들고 사치와 향락에 계속해서 빠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권력은 우리들의 차지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환관들이 모든 전국의 주도권을 잡다 보니 환관들이 근무하는 북사를 두고 천하의 모든 일은 북사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하던 문종은 어느 날 신하들에게 짐은 역사상 어느 황제를 닮은 것 같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중서자 주지는 천하의 사람들은 요순 같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문종은 그 말은 참 이상하오. 짐은 주나라 난왕이나 후한 헌제보다 못한 것 아니오? 그래도 난왕은 제후들의 꼭두각시였고 헌제는 대신이던 조조의 꼭두각시였지만 나는 노예인 환관의 꼭두각시가 되었으니 난왕이나 헌제보다 나을 것이 없소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러자 다른 대신들도 엎드려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문종은 다시 조회에 나오질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840년 어느 날 32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고 만 것이었죠. 그가 죽은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울분에 찬 문종이 가슴속에 가득 찬 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을 품고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정황상 또 환관들에게 독살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구사량은 거짓으로 문종의 유언이라 하면서 동생 영왕을 천자로 즉위시켰고 이 사람이 바로 당무종이죠. 그 공으로 구사량은 환관의 신분으로 표기대장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종은 이덕류와 함께 조금씩 구사량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이후 구사량이 나이가 들어 고향에 내려가 노년을 보내겠다며 무종에게 퇴직을 신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집에서 천수를 누리다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구사량은 특이하게도 왕수징이나 어조운 정원진 등 다른 환관들처럼 누군가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집에서 천수를 누리다 편하게 죽었는데, 악행을 저지르던 환관들이 훗날 비참하게 죽었던 것 치고는 굉장히 드문 사례이긴 합니다. 진짜 당나라 때 환관들의 권력은 어느 시대를 통틀어도 무지막지하게 강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당나라의 권력을 쥐고 나라와 황제까지 마음대로 주물렀던 환관 구사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는 자신이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되어서였을까요? 그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환관을 중용했었습니다. 영락제의 대표적인 외치 중 하나인 대원정 역시 환관이던 정화에게 맡겼죠. 또한 조선의 흠차관으로서 사신을 보낼 때도 신하들이 아닌 환관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초 태종시기 가장 많이 조선을 다녀간 환관이 바로 황엄이라는 인물이었죠. 황엄은 굉장히 오만방자한 인물로서 1403년부터 1419년까지 총 9차례 이상 조선에 방문하면서 그때마다 조선을 굉장히 괴롭혔었는데, 오늘은 명나라의 환관 황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중국 출신이 아니라 평안도 의주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자 먹고 살기 위해 혼자 국경을 넘어 명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이후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거세를 한 뒤 환관이 되어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영락제의 눈에 들어 최측근 환관이 되었고, 이후부터 조선을 담당하는 사신단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대해 잘 아는 조선 출신 환관들을 이용해 조선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기엔 조선에서 힘들게 자랐던 황엄이 안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황엄은 황제의 흠차관으로서 조선에 올 때마다 황제를 등에 업고 엄청난 갑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요. 1403년 4월 8일 그가 처음 영락제의 고명과 칙서를 가지고 조선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4월 10일 명나라 사신단의 숙소인 태평관에서 태종이 황엄을 비롯한 중국 사신단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는데, 황엄은 황제의 칙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태종에게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했고 무례한 태도로 태종을 희롱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연회 내내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자 태종은 예정보다 일찍 연회를 끝내버리고 궁으로 돌아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엄에게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조선에 온 김에 크게 한탕 제대로 해먹을 요량이었는지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썼다고 하죠. 그때마다 태종을 비롯한 조선의 신하들은 그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었는데, 황엄은 그런 조선의 왕과 대신들의 태도를 보고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엄이 다시 명나라로 돌아갈 때도 효령대군을 비롯한 수많은 왕실 종친들과 문무백관들이 한양에서 개성과 평양 의주에 이르기까지 전송을 해주며 계속해서 연회를 열고 온갖 진귀한 선물들까지 갖다 바쳐야 겨우 명나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3년 후인 1406년 4월 그는 다시 조선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열렬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던 영락제가 제주도에 있는 동으로 된 불상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그 명분으로 제주도를 찾아가 제주도 상황이 어떤지 염탐을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또 다시 태평관에서 연회가 열렸고, 황엄이 만취해서 먼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한천모가라는 조선 출신 명나라 환관이 태종에게 제주 법화사에 있는 아미타 삼존불상은 원나라 때 양공이 만든 것으로 원래 자신들의 거신이 가져가야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태종은 웃으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하면서 근데 바다를 건너오다가 부처의 귀에 물이 들어갈까 두렵다고 유머러스하게 받아쳐버렸죠. 이 말을 들은 한천모가 등 많은 사람들이 크게 웃었는데, 태종은 이미 그들에게 제주도 염탐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사람을 보내 법화사의 동불상을 전라도 나주에 갖다 놓으라고 명했고, 며칠 후 황엄 일행은 동불상을 가지러 출발했죠. 그런데 이때 태종은 황엄 일행 배웅의 신하를 보내고 자신은 가지 않았는데, 황엄은 태종이 직접 자신을 전송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언짢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태종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제주도 동불상을 나주에 갖다 놓자 황엄은 결국 제주도까지는 못 가고 나주에서 동불상을 실어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 역시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황엄 일행은 동불상 세자를 옮겨왔는데 동불상을 운반할 상자 같은 걸 만드는데도 모란, 작양, 황규 등 온갖 꽃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무와 철, 그리고 당시 굉장히 값비쌌던 종이와 면화 등 엄청난 양의 물품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이런 비용들 역시 모두 조선의 몫이었고 조선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옮기는 짐꾼들도 수천 명이 넘었는데, 이동하면서 마을에 머물 때마다 옛 청사는 좁고 더럽다고 해 매번 새 청사를 새로 지어 그곳에 묵었으며, 지나가는 곳마다 막대한 양의 물자를 써야 했고 수많은 재물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이때 전라도 관찰사 박은은 재량껏 물자의 수요를 줄였지만 충청도 관찰사인 성석이는 황엄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엄은 박은에게 화를 내었지만 성석인에게는 굉장히 칭찬해 주었다고 하죠.
이후 박은은 중국의 사신이 조선에서 함부로 행패 부리는 걸 막지 못했다며 사직을 청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한편 황엄 일행은 계속해서 한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이때 태종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마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7월 16일 마침내 황엄 일행이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태종이 마중을 나와 있지 않자 황엄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죠. 그리고 황엄이 태평관에 도착하자 조선 대신들이 그를 맞아 인사를 하고 연회를 열고자 했지만 황엄은 지금 전하를 뵙지 못했으니 예를 받을 수 없소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황엄은 조선 대신들에게 나중에 태종이 동불상을 맞이할 때 5배 3고두를 했으면 한다고 얼토당토 안 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유학을 숭상하는 태종이 부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황엄의 말을 들은 태종은 어찌 황엄이 이토록 자신을 욕보일 수 있냐며 황제의 명을 받아 불상을 수송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으니 이것 또한 중죄라고 이것을 영락제에게 고발하겠다고 말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태종이 가장 신뢰하던 좌의정 하륜과 우의정 조영무가 황엄이 난폭하다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 일단 불상에 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태종은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두 정승을 믿고 불상에 절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지금 보니 나의 신하 중에서는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알겠다. 고려의 충혜왕이 원나라에 잡혀갔을 때 고려 신하들 중에서 그 누구도 충혜왕을 구원하려 드는 자가 없었다. 내가 위태롭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와 같을 것 같구나 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야 태종은 태평관을 찾아갔는데 이때 황엄은 예상대로 태종에게 제주에서 가져온 동불상에 절을 하라고 요구했죠. 황엄은 태종에게 확고한 숭유업불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마중하러 나오지 않은 태종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종을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황엄의 요구에 태종은 딱 봐도 자신을 욕보이기 위해 이러는 것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명나라의 사신이었기 때문에 뭐라 하지는 못하고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는데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명나라의 사신을 위해 온 것이지 불상을 위해 온 것이 아니오. 만약 이 불상이 명나라에서 왔다면 내가 마땅히 절을 올리고 공경의 뜻을 보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절을 할 필요가 있겠소? 라고 한 것이죠. 그러자 황엄은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고 가만히 있더니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렇게 태종은 불상에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황엄은 동불상을 들고 명나라로 돌아갔는데요. 태종도 반송전까지 그들을 전송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도 명나라에서는 황엄을 시켜 제주도 법화사의 동불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상을 빼앗아갔으며 이듬해인 1407년에는 태조 이성계가 애지중지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사리를 반협박을 통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1408년에 황엄이 조선을 찾아왔을 때는 명나라에 데려가기 위한 공료를 차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하필 이때 태조 이성계의 장례와 겹쳐서 태종은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명나라 사신으로 오는 황엄을 쌩깔 순 없으니 상복을 벗고 황엄의 접대를 하기 위해 태종이 나섰죠. 그런데 황엄이 이때도 무례한 요구를 하는데요. 바로 태종에게 고기 반찬을 먹으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당시 부모님의 상 중에는 고기 반찬을 먹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그의 요구는 태종에게 굉장히 곤란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내가 지금 상복이 아닌 단복을 입은 것은 단지 사신을 위해서 입은 것입니다. 지금 3년상 중이니 고기를 먹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거절했고 황엄이 재차 요구했지만 태종은 거절했죠. 어쨌든 황엄은 권집중의 딸 권씨를 비롯해 10세에서 18세의 여성 5명을 뽑아서 명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명나라로 갔던 권씨가 바로 영락제의 비가 된 현비 권씨이죠. 황엄이 여성들을 데리고 명나라로 출발할 때 부모와 친척들의 울음소리가 한양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 이때 그들을 위해 권근이 시를 지었고 그 시가 바로 구맹료라는 시입니다. 구맹료의 내용은 보리가 익어야 보리를 거두는데 날이 저무니 계집아이를 찾네. 나비도 오히려 눈이 있거늘 아직 꽃피지 않은 가지를 와서 꺾네 라는 내용이었죠. 끌려가는 어린 여성들을 보리에 비유해 아직 다 피지도 않은 어린 여성들을 골라서 데려가는 이런 슬픈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엄은 이듬해인 1409년에도 조선에 와서 처녀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죠. 그런데 황엄은 양녕대군이 아닌 충녕대군이 세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황엄이 조선에 방문했을 때 충녕대군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의 굉장히 총명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던 것이죠. 그리고 충녕대군이 영명하고 똑똑한 것이 부왕 태종을 닮았다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1418년에 조선에서 세자를 바꾼다는 표문이 명나라에 올라오자 황엄은 그때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1419년에 그는 사례감 태감이 되었으며 그 뒤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1427년이 되어서야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어여의 난때 권현비 독살 사건에 연루되어 그의 집안이 몰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의 아내를 비롯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노비가 되는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이미 황엄은 세상을 떠나고 없었는데 무덤이 파헤쳐져 관이 잘려지는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427년 이전인 1423년쯤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15세기 초중반부터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나라에서 큰 함선을 만들어 바다로 쭉쭉 뻗어나갔는데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전에 중국에서 먼저 대규모 선단을 이용한 대항해 시대를 열었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선단의 지휘관은 환관이었고 그 대단한 업적을 환관의 신분으로 해냈던 것이죠. 이 일을 해낸 사람은 명나라의 정화라는 환관이었는데요. 정화는 환관이자 장군이었고 제독 탐험가 외교관 정치가 등 여러 일들을 두루 해냈던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은 이 정화가 해낸 7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 명나라의 대항해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정화의 이름은 마산보로 당시 중국에서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마시성을 많이 썼다고 하죠. 그의 선조는 칭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몽골에 귀순한 뒤 훗날 운남성 개발에 참여한 이슬람인이었다고 합니다. 마산보 역시 운남성 곤양에서 이슬람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이후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당시 운남성을 공격할 때 정화는 명나라군에 붙잡힌 뒤 거세당했고 그렇게 환관이 된 이후에 연왕 주체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주체가 정난해변을 일으켜 황희를 찬탈할 때 정화 역시 주체를 곁에서 모시며 공을 세웠고 그렇게 정이란 성씨를 하사받고 이름을 화로 지었으며 환관의 최고위직인 태감이 되었죠. 그렇게 명나라의 황제가 된 영락제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내정적인 면에서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며 외정적인 업적 역시 대단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들을 굴복시켜 영토를 넓히기도 했지만 그중 특이한 업적이 바로 바다를 통한 대규모 원정을 기획했던 것이죠. 그렇게 1403년 영락제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대규모로 함대를 만들라 명했고 이때 이 함대의 지휘관으로 이슬람교 출신이자 자신이 믿을 만한 인물인 정화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까지도 이 대규모 원정을 하게 된 이유가 불분명한데요. 그래서 여전히 수많은 썰들이 난무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명나라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지에 여러 조공무역국을 만들어 해외에서 수많은 조공을 받고 세계 질서를 명나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한다라는 이유로 인해 원정이 행해졌다고 여겨지지만 행방불명된 건문제를 찾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티무르 제국을 협공할 동맹국을 찾는 것이라는 설도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휘관으로 선정된 정화는 중앙아시아나 서역에서 쓰이던 페르시아어 능통자를 고용해 통역원들을 훈련시키는 등 원정에 철저한 준비를 해나갔죠. 거기다가 명사에 의하면 원정단의 기함은 보선이라고 불리고 총 길이가 약 137m에 폭은 약 56m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이라고 하며 총 함선 62척에 2만 7천여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출정하는 정말 대규모 원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8,000톤급 규모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함선이었는데 여기엔 수군뿐만 아니라 역관과 의원, 천문가, 승조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원정을 떠났다고 하죠. 훗날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가 120톤급에 총 승무원이 170여 명,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함대 역시 250톤급의 총 승무원이 88명에 불과했던 걸 비교하면 역시 과거부터 대륙의 스케일은 남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배가 너무너무 크기도 하고 배에 타는 인원수도 너무 많다 보니 모두 거짓이라며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완벽히 다한 정화는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1405년 6월 드디어 제1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정화의 원정함대는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막대한 양의 보물들이 실려 있었다고 하죠. 이는 원정을 하면서 거치는 수많은 나라에 명나라의 군사력과 부를 동시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착하는 나라에 방문해 명나라의 조공을 요구하고 명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도자기를 가지고 가 동남아시아 지방 및 인도 등 여러 지방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보석이나 수많은 동물들, 여러 광물 등을 교환해 무역을 이끌어내는 등의 목적도 있었죠. 그렇게 난징에서 출발한 대선단은 중국의 남서쪽 연안을 통해 참파와 수마트라를 거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광동성 출신의 한족이던 해적 진조이가 그곳에 있던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지배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자 정화는 공격을 하기 시작해 진조이를 생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조이의 압송을 위해 다시 명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영락제는 굉장히 흡족해하며 해적 진조이를 처형시켰고 이로 인해 인도양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명나라 원정대에 대해 신뢰를 보내게 된 것이죠. 또한 1차 원정 이후 명나라와 원래 교류가 없었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락제의 명령에 따라 돌아온 지 불과 10일 만에 두 번째 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후엔 더 서쪽인 태국과 말라카, 자바, 실론을 거쳐 인도의 서해안인 캘리컷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캘리컷을 찍은 정화의 선단은 일단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 더 단단히 준비를 한 다음 더 먼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귀국하는 길에 실론에 들러 한문과 페르시아어 그리고 그곳 현지어까지 세계 국어로 정화의 원정이 그곳에 닿았음을 증명하는 비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화의 원정대는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실론의 감폴라 왕국의 알라케스바라 왕이 실론에 상륙한 명나라 선발대를 몰살시켜 버린 뒤 약탈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정화는 병력수가 딸리자 일단 명나라로 귀환을 했고 1409년 여름 3차 원정을 떠나면서 복수를 위해 실론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감폴라 왕국의 공격을 감행해 왕궁을 급습, 알라케스바라 왕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까지 모두 사로잡아 명나라로 압송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그곳에 새로운 왕으로 옛 왕족의 후예인 파라크라마바후 6세를 왕으로 세웠죠. 이 파라크라마바후 6세는 훗날 코테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정화의 원정대는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캘리컷에 도달했고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아데네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여기서 뱃머리를 돌려 다시 명나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하는 도중 조공국이던 수마트라 왕이 반란 세력의 토벌을 요청해 수마트라 섬 북부의 반란군을 진압해주기까지 하면서 명나라의 위상을 드높였고, 그렇게 1411년 7월 명나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번째 원정은 2년 후인 1413년 11월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여러 번의 원정으로 노하우가 쌓였던 덕분인지 이번엔 아프리카 서쪽의 케냐에 도착하게 되었고, 케나 말린디의 특사가 정화에게 기린을 바쳤습니다. 원래 기린은 동양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 동물이었는데요. 케냐의 특사가 이 동물을 게린이라고 부르자 정화와 원정대 사람들은 이를 상상 속 동물인 기린으로 여겼었다고 하죠. 이후 케냐의 특사는 영락제를 만났는데, 영락제는 기린을 선물로 준 것에 기뻐하며 특사에게 큰 상을 내렸고 기린을 그림으로 기록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4차 항해 이후 명나라의 무역활동은 인도보다 서쪽인 호르무즈와 케냐까지 확장되는 대단한 업적을 세웠던 것이죠. 이후 1417년에 떠난 다섯 번째 원정에서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자와 표범, 얼룩말, 콧불소 같은 진귀한 동물들을 실어올 수 있었으며, 1421년 1월에 떠난 6차 원정은 지금까지의 원정과는 달리 조공을 바쳤던 여러 나라들의 특사나 사신들을 다시 자국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원정이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인도,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등 30여 개국에 달하는 사신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6차 원정 이후 항해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나라의 수도는 베이징으로 옮겨가 있기도 했고, 정화원정대의 보급기지 노릇을 하던 팔렘방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때 분쟁 해결을 위해 정화는 다시 팔렘방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영락제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 황제로 즉위한 홍희제는 다시 남경으로 천도를 원하기도 했고,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원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수비태감에 임명되어 난징으로의 천도 준비를 맡게 되었죠. 하지만 수도가 난징으로 옮겨지지 못한 채 홍희제마저 1425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선덕제가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선덕제는 다시 원정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정화를 다시 원정의 지휘관을 맡으라고 명했죠. 하지만 정화는 이미 환갑의 나이로 너무 나이가 많아 거절하려 했으나 자신을 대신할 인물이 없다고 해서 결국 7차 항해의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1431년 12월 대망의 7차 항해를 떠나게 되죠. 7차 항해 때 원정대는 메카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슬람교 출신인 정화는 메카에서 참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원정을 떠나다 보니 몸이 약해졌는지 1433년 4월 항해에서 복귀하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후 시신은 원정대 관례에 따라 인도양 바다에 수장되었고, 명나라에는 가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화가 죽고 난 이후부터 항해를 재개할 것인지 논의되긴 했지만, 그를 대신할 인물이 없기도 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원정에 반대하는 이도 많았기에 이후 명나라의 대규모 원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아쉬운 점은 정화가 기록한 원정대의 정식 기록은 성화제 시절 병부시랑이던 유대하라는 인물이 병부에 보관되어 있던 원정의 기록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병부상서였던 항충이 유대하를 질책하자, 유대하는 이 대규모 원정은 국고를 낭비하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기껏 얻은 건 외국의 신기한 물건뿐입니다. 이걸 어찌 후대 사람이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항충은 그 말이 맞다 생각했는지 그냥 넘어갔다고 하죠. 하지만 다행인 점은 정화의 부하로 원정에 동행했던 마완의 영해승남과 비신의 성차승남, 그리고 공진의 서양번국지 등이 남아있어서 현재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원정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보다 70여 년이나 앞섰기 때문에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화 역시 후대의 환관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죠. 명나라의 선덕제는 명나라 명군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데요. 그런 선덕제에게는 크나큰 실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관을 교육시키는 내서당을 만든 것인데, 이는 이후 환관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죠. 그리고 선덕제 이후 권력을 갖게 된 환관들이 말 그대로 명나라를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오죽하면 명나라는 환관의 나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명나라 환관 중 한 명인 유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이 유근은 2001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선정했던 근현대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0인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갑부였는데, 그 돈은 모두 유근의 악행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죠. 유근은 원래 유씨가 아니었지만 어릴 적 태감이던 유순에게 입양되면서 성이 유씨가 되었고 이후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훗날 황태자였던 주우조를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근시환관이 되었죠. 그렇게 유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자 주우조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주우조는 자신이 원하는 건 모두 다 들어주는 유근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1505년 홍치제가 세상을 떠나고 태자였던 주우조가 황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혼자 놀기의 달인이자 부캐로 자신이 대장군 주수가 되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던 암군 정덕제이죠. 정덕제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보좌했던 유군을 굉장히 중용했는데 이때부터 유군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홍치제가 죽기 전 충신인 유권 사천 이동양 등에게 아들 정덕제를 부탁했지만 정덕제는 허구한 날 잔소리만 해대던 신하들이 너무 귀찮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하고 유군을 비롯해 자신을 모시던 파로를 총애했죠. 파로란 유군과 함께 마영성 구치 고봉 등 정덕제의 총애를 받았던 8명의 근시 환관이었는데 호랑이만큼 무섭다고 해서 호자를 붙였던 것입니다. 이 파로의 우두머리가 바로 유군이었던 것이죠. 어릴 적부터 정덕제의 방탕한 기질을 잘 알고 있던 유군은 정덕제를 꼬셔 굉장히 화려한 별궁을 짓게 했는데 별궁의 다채로운 모습이 표범 무늬를 닮았다 해서 표방이라고 불렀는데요. 이후 정덕제는 거처를 표방으로 옮겼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치와 향락만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이에 부흥의 유군은 항상 정덕제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온갖 놀거리를 준비해 주었고 수시로 정덕제와 미복 차림으로 황궁 밖에 있던 홍등가를 찾기도 했죠. 그렇게 정덕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결해주면서 정덕제의 총애를 받아 국정을 농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군에 의해 점점 조정 업무에서 배제된 대신들은 유군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고 천문과 역법 업무를 하던 양원이란 사람은 천문을 관찰한 이후 유군을 처단하지 않으면 장차 큰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간언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와 충언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정덕제는 고민 끝에 유군을 유배 보냈다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 생각이었지만 대신들은 이번 기회에 유군을 처형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다음날 황제에게 다같이 찾아가 유군을 죽여야 한다고 간언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부상서였던 초방이라는 사람이 곧장 유군을 찾아가 이 계획을 모두 말해주었고 다급해진 유군은 파로들과 함께 정덕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이 자신을 모함한 이유는 정덕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궁 밖에서 난잡하게 노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 말에 넘어간 정덕제는 분노하여 유군을 사면해주면서 사례감이라는 직책을 내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감이라는 자리는 환관의 대장 자리였는데 황제의 일정 관리 및 황제 문서의 수발, 황궁 내 대소사를 관장했었습니다. 이때 황제들은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 등 여러 문서들을 자신이 처리하기 귀찮으니 사례감에게 시켰는데 이를 통해 사례감이 된 환관은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황제 대신 국정을 처리했던 것인데 사례감의 말이 곧 황제의 말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덕제는 유군에게 북경 황궁을 보위하는 군사조직 단영의 총지휘를 맡기기까지 하면서 그는 군권까지 쥐게 되었고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유군은 정덕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탓에 그가 가장 신나게 놀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흥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불쑥 국정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럴 땐 흥을 깨기 싫었던 정덕제는 짜증을 내며 네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놀고만 있느냐? 나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대부분의 국정을 유군이 직접 처리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아예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유군이 황제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장하면서 대신들은 황제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으며 그가 병권까지 쥐게 되자 유군은 자신을 반대하던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하기 시작했죠. 유군의 처형을 주장했던 대신들 수십 명은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가기도 했고 관직을 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유군과 파로 환관들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죠. 유군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한여름에 자신을 비방하는 익명의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대신들을 땡볕 아래에 하루 종일 세워놓는 단체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나이든 신하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자 같은 환관이던 이영이 얼음물을 먹여줬는데 이후 유군은 이영을 타지로 추방시켜버렸다고 하죠. 또한 1507년 3월에는 신하들을 모이게 한 뒤 모두를 무릎 꿇게 하고 간신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충신들의 이름이었다고 하죠. 이런 짓을 한 이유는 미리 신하들에게 경고하고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성에는 주씨 황제와 유씨 황제가 있다라는 말이 돌았고 유군을 서 있는 황제, 정덕제는 앉아 있는 황제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리고 그는 매관매직을 일삼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관직이란 것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만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유군은 정만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강제로 범했다고 모함했고 이에 정만은 능지처참형에 처해져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말았죠. 또한 지방관들이 북경에 오거나 북경에 부임하게 된 관리들은 황궁에 입성하려면 먼저 유군에게 뇌물을 바쳐야 입성이 가능했고 황제를 만나려면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를 접견의 예 또는 배면례, 견멸례라고 불렀는데 유군이 만나주는 것에 대한 예의로 뇌물을 줬던 것이죠. 뇌물은 양은 최소 100은 1000냥에서 5000냥에 이르렀으며 유군에게 부탁했던 일이 성사되면 사례금을 또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뇌물을 바쳐야 하는 관리들이 돈이 없으면 북경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바쳐야 했는데 이를 경채라고 불렀다고 하죠. 만약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온갖 구실을 잡아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고위 관리들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았다가는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머나먼 변방으로 쫓겨나기까지 했죠. 그렇게 긁어모은 재산은 무지막지했는데 당시 유군의 재산과 권력은 황제에 버금갔을 정도였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이다 보니 점점 더 조정은 파탄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유군은 비밀 조직인 내행창을 만들어 나라의 모든 관리와 백성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행여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즉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때쯤 자기와 의견이 같으면 편먹고 아니면 공격한다라는 당동벌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하지만 유군의 이런 막장행각은 결국 파탄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여러 관리들이 유군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결국 백성들을 쥐어짜야 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506년에 일어난 유육유칠 형제의 난은 뇌물의 난이라고도 불리죠. 또한 8호 중 한 명이었지만 유군과의 사이가 멀어졌던 장영이라는 환관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와 정덕제를 아련하게 되었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 유군이 모반을 꾀하고 있고 17가지의 대죄를 저질렀다며 정덕제에게 고해 바쳤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신하들도 유군의 악행을 일러바쳤고 결국 모든 사실을 정덕제도 알게 된 것이죠. 유군의 만행이 상상을 초월하자 정덕제도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즉시 병사들을 풀어 유군의 집을 수색하니 엄청난 금은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옥새와 골룡포, 옥대 등 황제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군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부채 안에는 2자루의 비수가 나오기도 했죠. 그렇게 역모의 증거가 될 만한 물품들이 나오자 격분한 정덕제는 그를 당장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그는 결국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유군은 형벌이 시작되고 나서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해 결국 다음날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칼질은 계속되어 수천 번이나 온몸이 도련해졌다고 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환관 유군의 마지막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뇌물을 받아 모은 재산은 황금 330톤에 백은 8,050톤에 이른다고 하죠. 훗날 이자성이 북경에 들어가서 숭정제의 1년 동안의 재정 수입을 조사해보니 백은 200톤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것에 비교하면 유군이 받아먹은 뇌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권력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결국 권력의 끝은 비참하기 마련인 것 같은데 왜 자꾸 권력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세상 가장 부자이자 최강의 권력을 가졌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은 환관 유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나라는 환관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암군도 많았고 악행을 저지르는 환관들도 많았죠. 그런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던 환관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환관 위충현이죠. 중국의 황제들에게는 만세라고 하고 조선의 왕들에게는 천세라고 하는데 이 위충현에게는 9,000세 또는 9,900세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환관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오늘은 역대 최악의 환관 위충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충현의 원래 이름은 위사였는데요. 그는 굉장히 가난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문제는 도박에 미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박빚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자 빚을 갚기 위해 아내와 딸까지 팔아버렸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에게 개무시 당하는 비루한 인생을 살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거세를 하고 환관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는 목숨 걸고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위사는 운 좋게 사례병 필태감 손섬의 수하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름을 진충으로 바꾸었죠. 진충은 배운 것도 없었고 글도 읽고 쓸 줄도 몰랐지만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는데요. 그 비상한 머리로 얼마 안가 손섬의 눈에 드는데 성공해 황궁의 창고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죠. 그런데 당시 환관들의 우두머리는 왕안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왕안은 성품이 굉장히 강직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신들과도 트러블이 없었고 심지어 대신들도 그의 인품을 존경할 정도였습니다. 진충은 왕안의 눈에 들기만 하면 더 높은 위치로 오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왕안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위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 위조의 마음을 얻어 의형제를 맺기에 이르죠. 그리고 위조의 천거를 받아 왕안의 측근이 되는데 성공했으며 그렇게 천계제의 친어머니인 왕제인의 수발을 드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제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주유교를 키웠던 유모 객시에게도 접근했죠. 원래 유모는 주유교가 어느 정도 잘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존재이지만 주유교는 객시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것을 진충이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또한 객시는 진충과 의형제를 맺었던 환관 위조와 대식관계였는데 위조가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고 아무도 몰래 간통까지 벌였던 것이죠. 일설에 따르면 진충은 거세를 했지만 다른 보통 환관과는 달리 생식기가 남아있었고 그 덕분에 객시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진충은 객시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자신을 도와줬던 의형제 위조를 모함해 귀양을 보내버리기까지 했죠. 그러던 1620년 갑자기 태창제가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후 주유교가 천계제로 즉위하게 되었으며 황제가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총애하던 유모 객시를 봉성부인으로 책봉했습니다.
이후 객씨는 태우보다 더 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요. 잠깐 객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객씨가 한여름 더위를 싫어하자 천계제는 그녀에게 시원한 그늘집을 지어준 뒤 얼음을 계속 주었다고 하고, 국내에서 어딘가 이동할 때는 항상 가마를 타고 오갔으며 그녀가 어딜 갈 때 수행하는 인원만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그녀가 다닐 때는 그녀의 수행원이 들고 늘어선 등불이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또한 천계제의 자리 옆에는 항상 객씨의 자리도 마련되었을 정도로 그녀는 천계제의 총애를 받아 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객씨와 연인 관계이던 진충 역시 객씨의 입김에 힘입어 살해감의 병필태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병필태감은 각부 대신들이 올린 각종 문서들을 선별하여 황제에게 보고하거나 황제의 명을 대신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직책이었고, 그렇게 진충은 천계제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었죠. 또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목수일에만 몰두하며 지내던 천계제는 결국 진충에게 모든 정사를 일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충에게 충성스럽고 현명하다라는 뜻의 충현이라는 이름을 하사했고, 그렇게 그는 원래 성을 붙여 위충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위충현은 본격적으로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모조리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첫 타깃을 강직한 성품이던 환관의 우두머리 왕안으로 삼았습니다. 왕안은 천계제가 즉위하고 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며 자신은 마땅히 사직해야 하고 다른 새로운 인물에게 살해감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천계제에게 고했던 것이죠. 이때 천계제는 왕안이 계속 살해감을 맡았으면 했지만 객씨가 천계제에게 그의 사직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왕안은 사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충현은 자객을 보내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죠. 또한 천계제는 위충현의 조카를 황제와 황궁을 지키는 금위군의 책임자 직책인 지휘첨사로 임명했는데, 그때부터 위충현은 군대까지 장악하다 보니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위충현은 금위군의 전력을 강화한다는 핑계로 몰래 황궁에서 사병 1만 명을 조련했으며, 이후 동창의 수장까지 맡게 된 위충현은 감찰과 수사를 포함해 체포와 신문, 심지어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대신들, 심지어 황족들까지 그의 권력에 두려움을 느꼈을 정도였죠. 당연히 그는 매관매직과 뇌물수수 등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고, 그의 만행과 국정농단을 참을 수 없었던 독림당 대신들은 천계제에게 위충현의 죄상들을 열거하며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천계제는 별다른 답이 없었고, 대신들의 상소에 놀란 위충현은 천계제의 조서를 위조해 그들을 모조리 잡아들인 뒤 혹독한 고문을 가했죠. 그러자 1624년 6월 좌부도어사 양년이 위충현의 24가지 대죄를 상세히 밝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양년의 상소문에는 천계제 자식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는 위충현과 객씨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대역죄로 다스려져 목이 여러 개라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위충현은 얼른 천계제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객씨 역시 그를 도와주었죠. 하지만 그를 읽을 줄 몰랐던 천계제는 위충현에게 양년의 상소문을 대신 읽어달라고 했고, 이에 위충현은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읽지 않고 사소한 죄목만 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계제는 별일 아닌 일로 소란을 피운다며 양년을 꾸짖었고, 그렇게 다시 힘을 얻게 된 위충현의 피의복수가 시작되었죠. 위충현은 양년과 같은 당파이던 왕문헌을 만나 그에게 양년이 매관매직을 했다는 걸 자백하라고 겁박했지만 왕문헌은 그의 말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위충현은 그냥 스스로 왕문헌의 자백서를 만들어버렸는데,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걸 자백서에 적어놓은 위충현을 보고 왕문헌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하죠. 어쨌든 그들이 허위로 써버린 자백서를 근거로 결국 양년도 체포되고 말았고, 참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독림당의 대신들은 지지 않고 계속 위충현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지만 천계제는 여전히 전혀 듣지 않았죠. 이에 기고만장해진 위충현은 정겨간 홍안한 이궁한 사건을 빌미로 독림당을 공격했고, 그렇게 자신을 탄핵하던 수십 명의 신하들을 관직에서 쫓아내버렸으며, 만경과 이며저라는 인물은 모함을 받아 체포된 이후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위충현의 권력에 겁을 먹고 그의 편이 되는 대신들도 많았는데요. 예부상서 고병겸은 자신보다 18살이나 어린 위충현에게 어르신의 양아들이 되고 싶었지만 어르신께서 허옇게 수염난 아들을 싫어하실까봐 제 아들을 손자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로서 그를 모신다며 아부를 떨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 환관들이 만든 당인 엄당에 들어가 독림당 대신들의 명단을 위충현에게 건네주는 등 위충현의 권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충현에게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최정수라는 사람은 훗날 병부상서의 직책까지 맡았으며 독림당 인사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앞장서기도 했죠. 심지어 그를 좀 아는 환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위충현의 말을 들은 최정수는 즉시 국자감으로 가 공부하고 있던 생원들을 잡아와 협박한 뒤 거세시켰고 환관으로 만든 후에 위충현 앞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절강순무로 있던 반여정이라는 사람은 위충현을 모시는 생사당을 건립해야 한다며 주장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위충현의 사당을 세웠으며 이후 위충현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에 위충현의 사당을 세웠다고 하죠. 심지어 그를 공자처럼 모셔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만약 그의 사당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처형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교와 왕소희 등 수많은 신하들이 환관인 위충현에게 아부하고 충성을 바쳤으며 그들은 양년, 좌광두, 원하중 등 독립육군자와 여러 반대파 신하들을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했죠. 그렇게 정적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조정 대신들까지 무릎 꿇린 위충현은 황제 다음 가는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창의 정보망을 황족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용했는데요. 어떤 술집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위충현의 험담을 하자 곧장 그를 잡아온 위충현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험담한 남자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린 뒤 죽였으며 같이 온 친구에게는 큰 돈을 주고 풀어줬을 정도로 그의 정보력은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온갖 음모를 꾸미는 문관 5명을 5호, 꾸민 음모를 토대로 숙청을 자행하는 무관 5명을 5표라고 칭하며 위충현의 눈밖에 나는 자들은 이 5호 5표에게 잔혹하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렇게 명나라 조정의 내각이나 육부, 전국에 흩어진 지방관들까지 위충현 일당의 세력이 뻗어나가 있었으며 이후 위충현은 자신에게 구천세라고 외치라며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어딜 지나갈 때는 수만 명의 수행원이 그를 따랐고 길에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까지 엎드려 절하며 구천세를 외쳤다고 하죠. 심지어 위충현은 궁궐 내에서도 말을 타고 다녔고 천계제 앞에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충현의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죠. 하지만 화무11홍, 권불10년이라고 그 강한 권력을 떨치던 위충현도 결국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천계제가 뱃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고 다행히 물에서 건져져 목숨만은 살았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가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 천계제의 동생이던 주유검이 숭정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천계제가 숨을 거두었을 당시 위충현은 황제의 죽음을 숨기고 숭정제가 제위에 오르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장황후의 도움으로 무사히 주유검이 제위에 오를 수 있었죠. 숭정제가 새로운 황제에 올랐지만 위충현과 객시의 권세는 여전히 매우 강력했고 이미 조정은 위충현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숭정제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숭정제는 언제 위충현과 객시에게 살해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황후의 말에 따라 궁에서 주는 음식은 먹지 않고 몰래 궁 밖에서 들고 온 음식만 먹었으며 잘 때도 칼을 차고 잤다고 하죠. 그렇게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 숭정제는 위충현의 눈치를 보며 그의 조카에게 면사철권을 하사하기도 하고 엄당의 인물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는 등 자신도 허수아비 황제인 척 행세를 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충현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충신들이 하나 둘 위충현을 탄핵하기 시작했고 숭정제도 천계제처럼 마냥 위충현을 보호해주지는 않았기에 결국 위충현은 버티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되었죠. 숭정제는 그를 배려하는 척하며 고생했으니 고향에 내려가 평생 편하게 지내라는 말과 함께 그를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명했습니다. 이때 위충현이 모은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짐을 싸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렸고 술에 40대의 금은보화가 가득 실렸다고 하죠. 그렇게 위충현은 베이징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뜨자마자 숭정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령을 내렸고 이후 5호 5표들도 모두 잡혀 들어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이 소식을 들은 위충현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 그의 수레에 있던 재물은 모두 그의 하인들이 챙겨 도망쳤다고 하죠.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구천세를 외치라 강요한 위충현은 권력을 가진 지 고작 7년여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의 시신은 목이 베어져 효수되었고 그의 몸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천찬만륙의 극형을 받게 되었으며 각지에 있던 그의 사당과 상들 역시 모두 파괴되었죠. 거기다가 재산도 몰수되었고 그의 일족들 역시 싸그리 처형되었습니다. 객시 역시 잡혀온 뒤 고문 끝에 악행을 모두 자백했고 그대로 몽둥이에 맞아 죽고 말았으며 그를 따르던 신하들 환관들 역시 작게는 삭탈관직, 유배형에 그쳤고 그 외엔 모두 처형당하고 말았죠. 이때 죽임당한 엄당 인물들이 총 261명이나 되는데 당시 조정 관리의 수가 800여 명 된 걸 생각해보면 거의 관리들 중 3분의 1의 목이 날아간 것입니다. 이 일을 흠정여간이라고 부르죠. 위충현을 섬겼던 인물 중 한 명인 고병겸은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관직을 삭탈당한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화난 군중들이 집을 태워버렸고 그렇게 군중들에 의해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나라를 뒤흔든 위충현의 세력은 모두 정리되었지만 이미 명나라의 명우는 기울대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위충현이 죽은 이후 불과 17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죠. 조천왕해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천하의 권세를 가진 자는 첫째는 태감 위충현이요 둘째는 갱내저요 셋째가 황상이다 라는 구절이죠. 이 구절로 당시 위충현의 권세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암군과 간신의 환상적인 콜라보는 당시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제국 명나라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최악의 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위충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나라는 환관의 나라였다고 할 만큼 환관들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했고 고위 관료들마저 환관들의 눈치를 봐야 할 만큼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환관들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암군들이 환관에게 그런 힘을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동창이라는 비밀정보 조직을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과 검찰, 판결의 사형 집행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명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환관들로만 구성된 명나라의 비밀정보 조직 동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368년 주원장은 명나라 황제로 등극한 뒤 1382년에 황성과 수도의 호위를 위해 금의위라는 특무조직을 만들었죠. 이 금의위는 황제의 의장과 황성수호, 수도 순찰이나 죄인을 체포하고 신문 등을 했었는데 이들의 가장 무서웠던 점은 형부의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체 기관인 금부옥에 잡아와 죄인을 투옥하고 신문한 뒤 처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금의위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조정 대신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주원장은 결국 금의위를 폐지해버렸죠. 그리고 이후 손자였던 건문제가 즉위했지만 삼촌인 연왕 주체가 정난의 변을 일으켜 건문제를 몰아내고 영락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란으로 정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건문제의 신하로 있던 사람들이 영락제를 따르지 않았고 건문제의 신하들이 자신을 따른다 하더라도 영락제 입장에서는 영 못 믿어왔던 것이죠. 또한 영락제는 재위기간 내내 정통성 문제에 시달렸는데 심지어 건문제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고 언제 누가 모반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으며 언제든지 누군가가 자신을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황제로 옹립할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불안한 마음을 그나마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항상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아버지 홍무제가 없앴던 금의위를 다시 부활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영락제는 금의위만으로는 불안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1420년 새로운 정보기관인 동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난의 변을 일으켰을 때 환관의 도움이 컸었기 때문에 환관이 그나마 제일 믿을만하다고 느꼈고 항상 황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일을 부리기 쉽다고 생각해서 동창을 이끄는 수장으로 환관을 택했죠. 그렇게 영락제는 자신이 신임할 수 있고 충성심이 확인된 환관들만을 모아 동창을 맡겼습니다. 동창은 황제의 직속 정보조직으로서 신하들을 견제하면서 황권을 강화하고 황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동창 소속 환관들의 권한이 강해질수록 그들이 일삼는 악행이나 월권이 나날이 심해졌고 그에 따른 폐단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게 되었죠. 이 동창의 원래 이름은 동집사창인데 이를 줄여서 동창이라고 불렀고 이 골 때리는 조직은 명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엄청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의 우두머리를 동창장인 태감 혹은 창공, 창주, 창독, 독주라 했는데 이는 환관 서열 중에서 가장 높은 사례감 장인태감 다음가는 두 번째로 높은 자리였죠. 이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동창은 사용하는 도장에서도 그 권력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른 기관의 도장들은 그 부서의 명칭만 적어놓았을 뿐인데 동창의 도장에는 흠차총독 동창관교 판사태감관방이라고 14글자나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흠차란 황제의 명령으로 보내진 파견인이라는 뜻으로 자신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떡하니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창에 속한 환관들은 황제의 최측근 행세를 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았는데요. 동창의 수장인 독주에게는 약 15만 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전국 각지의 점조직 형태로 흩어져 온갖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일을 하다시피 했는데 처음에는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또는 모반에 조짐이 있는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캐는 일을 주요 임무로 삼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의 사소한 일까지 모든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심지어 육부의 모든 문서도 동창에서 파견된 환관이 검사를 했고 주요 관리들과 황족들은 동창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정보기관이던 금의위까지 감시했다고 하죠. 심지어는 시장에서 어떤 채소가 얼마에 팔리는지, 쌀은 얼마인지와 같은 물가에 대한 것까지 모두 기록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고 심지어 낙뢰가 친 것까지 다방면에서 정보를 모았으며 민심을 살피고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황제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황제랑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해 온갖 막장스러운 짓을 하기도 했죠. 만약 관리들이나 황족 군인들 중 사소한 거라도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바로 잡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죄가 있든 없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마음대로 잡아올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반대하는 정적들은 가차없이 모조리 잡아들일 수 있었으며 죄가 있든 없든 동창에 잡혀간 사람은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없는 죄를 자백해야 했거나 반신불수가 되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원래 동창은 정보 수집과 체포만 담당하고 죄인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것은 금의위에서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동창에서도 스스로 감옥을 만들었고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죄인을 가두고 처벌하는 권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동창의 힘이 계속해서 강해지다 보니 나중에는 금이위보다 더 강한 조직이 되어버렸으며 금이위의 수장인 지휘사는 동창의 수장인 독주를 만나면 무릎 꿇고 절을 하기도 할 정도였죠. 그렇게 동창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무자비한 반대파 숙청을 자행하면서 조정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여차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 고위 관료들까지 환관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나중에는 환관들이 대신들을 집합시킨 뒤 단체 기합을 주기도 할 정도로 환관과 동창의 힘은 대단했죠. 뿐만 아니라 동창의 환관들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매관매직을 일삼는 건 기본이었고 심지어 일반 백성들에게도 여러 가지 죄를 덮어씌워 돈을 바쳐야지 풀어주기도 했죠. 또한 지방관들이 수도인 북경에 들어오려면 뇌물을 바쳐야 했고 황제를 아련하려면 또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먼 지방에도 부하들을 파견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짰죠. 그러다 보니 먼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북경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타나면 두려움에 떨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창은 황제 직속의 정보기관일 뿐만 아니라 체포와 신문, 기소의 판결, 그리고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흉악하고 잔혹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은 모두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환관들의 권력이 대신들의 권력까지 뛰어넘어 황제의 권력까지 넘보려고 하다 보니 점점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창의 우두머리 중 대표격인 인물들이 왕진, 유근, 풍보, 위충현 등이 있죠. 이들은 하나같이 다들 나라를 말아먹은 악독한 환관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 성화제는 동창을 견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관 왕직을 시켜서 서창을 만들기도 했지만 왕직이 서창을 개인 정보기관처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자 폐지해버리기도 했죠. 그리고 정덕제 시절 환관 유근은 동창을 본떠 만든 내행창을 만들어 나라의 모든 관리와 백성들을 감시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계제 시절의 환관 위충현은 동창의 수장이 되어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황제 앞에서도 말해서 내리지 않았을 정도였죠. 이렇게 환관들이 동창을 통해 온갖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에 따라 반대파들을 모함하고 제거해 나가면서 세력을 키워나가자 점점 충신들과 유능한 신하들이 죽임당하거나 관직을 버리고 조정을 떠나버렸고 그만큼 명나라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숭정제를 마지막으로 반란군 이자성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동창의 악행이 너무나도 지나쳤다 보니 동창이나 환관이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에서 빌런은 환관들이 독차지할 정도입니다. 진짜 환관이 권력을 잡거나 환관의 말에 귀 기울인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환관이 되면 악해지는 건지 악한 사람이 환관이 되는 건지 권력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황제의 직속 비밀 정보 조직이었다가 환관들의 권력 도구로 전락해버린 동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환관이라 하면 얇은 목소리에 수염이 없고 허여멀건한 얼굴로 황제나 왕의 곁에 구부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 그대로 환관은 황제나 왕의 곁에서 그들을 모시는 최측근이었죠. 그래서 환관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중 제일 큰 이유는 아마도 거시기를 절단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환관들은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하루 24시간 내내 궁에서 생활했죠. 당연히 모든 궁녀는 왕이나 황제의 여자였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환관과 궁녀 간의 연애질을 막기 위하여 남자의 거시기를 잘라야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환관 지망생들에게 진짜 환관이 될 거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혹시나 지망생들이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이 없으면 거세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기에 거세를 했을 시 염증이나 쇼크 아니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80~90%가 죽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고환만 실로 묶은 후 잘라낸 반면 중국에서는 음경과 고환을 모두 잘랐기에 더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체력이나 면역력이 월등히 강한 사람만 환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제나 왕의 가까이에서 경호원 역할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환관의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히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환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은 자신의 절단한 거시기를 조그만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했죠. 이 항아리는 내시감이라는 환관이 관리를 했는데 항아리에는 거기 들어있는 거시기 주인의 이름을 적고 창호지로 밀봉하여 밀봉 자리에는 내시감의 직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런 일을 한 이유는 고자여서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죽으면 구천을 떠돌게 된다는 전설 때문에 환관이 죽으면 거시기를 다시 바늘로 꿰맨 뒤에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하죠. 환관은 워낙 황제를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최고 권력가가 되기도 했고 비교적 유복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환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환관 중 가장 불쌍한 환관 수냐오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는 정나라 마지막 환관이었는데 정말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간 인물이었죠.
수냐오팅은 천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궁핍했던 수냐오팅의 가족은 하루에 밥 한 끼 챙겨 먹기도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수냐오팅은 관복을 입고 멋진 가마를 탄 사람이 동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동경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들은 황제의 최측근이던 환관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에 지친 수냐오팅은 환관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이 되겠다는 결심을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죠. 그러다 아버지는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결국 낯을 들어 그의 거세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수냐오팅은 거세 후 엄청난 고통으로 쇼크에 빠져 한동안 깨어나질 못했고, 고온 속에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다 보름 후에야 겨우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죠. 하지만 깨어나 보니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가 혼절한 사이 중국에선 신의 혁명이 일어났고 청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건국된 중화민국은 더 이상 환관을 뽑지 않았습니다. 기원 전부터 있었던 환관제도가 3000여 년간을 이어져 내려오다 하필 자신이 목숨을 걸고 거시기를 잘랐을 때 환관제도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수냐오팅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절단된 거시기를 들고 무작정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청왕실 우대 조건이라는 게 있었고, 청나라는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잃고 멸망했지만 선통제 부인은 자금성 내에서는 황제로서 기본적인 예우는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수냐오팅도 간신히 환관이 될 수는 있었던 것이죠. 환관이 된 수냐오팅은 다행히 배를 곪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세를 얻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세를 한 그에게는 환관이 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중 1924년 9월에 펑이샹이 정변을 일으켜 베이징을 점령하고 핍궁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청나라 황실에 대한 특별 예우는 폐지되었고, 선통제 부위와 환관들은 자금성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배고픔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거세를 하면서까지 겨우 환관이 되었지만 결국 자금성에서 쫓겨난 수냐오팅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던 그는 일단 고향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경작할 땅도 없었기에 농사일마저도 할 수 없었고, 그는 형제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시골 마을 사람들은 환관일을 하다 내려온 수냐오팅을 호기심 어린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기도 했고 동정을 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자라며 놀림받거나 빈정거림,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과 놀림이 너무 괴로웠던 수냐오팅은 결국 고향을 떠나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고, 흑룡사라는 절에 들어가 그곳에 잠시 몸을 의탁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힘들어졌고 그는 또 다시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그는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는데요.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벌기도 했고 경극단에 들어가 삐에로 노릇도 하며 겨우겨우 목숨만 보존하다던 어느 날, 한 가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소식은 자신이 모셨던 선통제 부이가 만주국의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었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무작정 만주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주국에 도착한 수냐오팅은 운이 좋았던 건지 다시 황관이 되어 약 10년간 황관 노릇을 더 할 수 있었지만 1945년에 일본의 패망과 함께 만주국마저 멸망하게 되면서 환관이란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수냐오팅은 이후 중국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다시 놀림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환관이 아니던 그는 단순히 거시기가 없는 고자인 사람이 되어버렸죠. 문화대혁명 당시의 수냐오팅은 봉건의 잔재라며 홍위병들에게 잡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질긴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던 그는 한 사찰에 들어가 몸을 숨기며 조용히 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17년 이상을 살았고 그렇게 무려 97세까지 살다가 1996년 12월 17일 불쌍하고 한만턴 그의 삶을 비로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냐오팅은 신체의 일부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목욕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임종 전에 그는 모두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는데, 자신이 죽으면 체면을 차리고 떠나고 싶다며 시신을 씻기지 말고 바로 화장해달라고 말했고, 모두가 그의 뜻을 존중해 사망한 당일 바로 화장하게 되었죠. 단순히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자르면서까지 환관이 되었지만 환관제도 자체가 사라지며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중국의 마지막 환관 수냐오팅의 이야기였습니다.